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산업경영공학부의 강필성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1장의 두 번째 파트로서 데이터 사이언스를 통해서 어떠한 것들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응용 분야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응용 분야는 직관적인 이해를 하기 위해서 대량의 데이터를 시각화를 하고 요약을 해주는 분야입니다. 이 두 가지의 워드 클라우드라는 건 뭐냐면 어떠한 문서에서 특정한 단어가 등장을 많이 했으면 그것을 크기를 크게 표현을 해주고요. 특정한 단어가 등장을 적게 할수록 크기를 작게 표현해주는 그러한 그 시각화 도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두 워드 클라우드는 전직 두 대통령의 취임 연설문을 가지고 분석을 한 결과물입니다. 왼쪽에 해당하는 대통령께서는 처음에 강조를 어떠한 단어들을 하셨느냐면 위기라는 단어를 가장 많이 쓰셨고요. 그 다음에 경제, 일자리, 교육, 개혁 이런 단어들을 많이 쓰셨어요. 할머니가 왜 많이 쓰였는지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튼 그렇습니다. 오른쪽에 해당하는 예시는 이 대통령께서는 전임 대통령께서는 정치라는 단어를 가장 많이 사용하셨고요. 그 다음이 경제, 평화, 활력 이런 단어들을 사용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거를 보고 누가 이 양쪽 대통령 중에서 누구인지를 어느 정도는 감을 잡을 수가 있을 겁니다. 첫 번째 대통령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고요. 두 번째 대통령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입니다. 두 분의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정치적인 호불호를 떠나서 객관적인 연설문만을 가지고 취임 연설문만을 가지고 분석을 해보자면 이명박 전 대통령은 경제와 일자리 그리고 당시의 금융위기 관점에서 이 부분을 많이들 강조를 하셨고요. 많이 강조를 하면서 헤쳐나가야 된다라는 총론을 얘기를 하신 것이고 노무현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정치, 특히나 남북관계에 해당하는 부분, 평화 그리고 경제에 해당하는 부분을 언급을 하셨습니다. 강론까지는 잘 모르더라도 이 두 결과물들을 봤을 때 총론 측면에서 각각의 정부가 처음 이제 정부가 내각이 꾸려지고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이 되면서 어떤 방향으로 국정의 운영에 드라이브를 걸 것인지는 이를 통해서 이 자료를 통해서 빠르게 파악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대통령의 취임 연설문을 처음부터 끝까지 듣는 사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들어보면 한 20분 정도 걸리는데 그러면 40분 두 분의 연설문을 듣고 내 것으로 소화를 하고 그걸 곱씹어보고 차이를 보는 데 있어서는 아마 1시간 이상이 걸리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 두 개의 워드 클라우드만을 가지고 비교를 해보면 완벽한 차이점을 파악하기는 어렵더라도 짧은 시간 안에 아마도 1분 내에 두 분이 어떤 방향에 조금 더 국정 운영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지, 방점을 찍고 있는지를 파악하기는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마찬 비슷한 예시로서 이거는 이제 그 제품에 대한 부분인데요. 현대자동차에 해당하는 차량들과 그리고 동급의 타사 차량들 사이에서 뉴스 기사와 그 다음에 블로그, SNS라든지 보배드림과 같은 커뮤니티에서의 글들을 수집을 해서 과연 감정이 드러나는 글이 얼마나 되는가와 그 감정이 긍정인지 부정인지를 이제 살펴보는 예시입니다. 그러면 이 경우에는 이쪽에 있는 이 예시 같은 경우에는 뉴스 기사 기준으로 어떤 좋고 나쁨, 호불호에 대한 평가들이 어느 정도 중간 정도에 해당하는 그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 평가가 대부분이 긍정이었다라는 것을 이제 알려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쪽에 해당하는 이 차종들은 굉장히 이 나쁜 평가를 받고 있다. 사용자들로부터 뉴스 관점에서 그렇게 알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른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저희가 이제 데이터를 수집을 해서 실질적으로 분석하는데 대략 한 50만 건 정도의 문서를 수집을 했는데 50만 건을 사람이 일일이 읽고서 이런 결과물을 뽑아낸다라는 것은 도출한다라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다만 데이터 분석 기법을 통해서 이렇게 빠르게 시각화를 할 수 있고 요약을 할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를 하는 바입니다. 이 예시는 어, 전 세계의 중앙은행 총재들의 연설문을 분석한 결과물입니다. 중앙은행이라는 것은 각국의 통화 정책을
이제 관장하는 곳이기 때문에 굉장히 정제된 언어로 연설문 또는 이렇게 그 주기적인 보고문들이 작성이 되고요. 전부 영어로 번역이 돼서 특정한 사이트에 공시 또는 게시가 되기 때문에 데이터의 관점에서는 굉장히 고품질의 데이터입니다. 이러한 데이터들을 사용을 해서 각각의 중앙은행 총재들이 어떤 단어, 어떤 어휘들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많이 사용했는지를 분석을 해보면 각국의 통화정책의 방향성의 유사성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여기에 있고요. 우리나라랑 같은 유사한 클러스터로 묶인 국가가 캐나다와 스위스입니다. 이쪽에 있는 국가들은 전부 유럽 계열의 국가이고요. 여기에 해당하는 국가는 동남아의 국가들입니다. 그리고 영국과 아일랜드는 좀 이제 동떨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특이한 사항은 당시에 이때가 10년치 정도의 데이터를 분석을 했는데 10년치 기준으로 봤을 때 일본과 스웨덴은 다른 국가들과는 달리 굉장히 독자적인 통화 정책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을 겁니다. 거기에 더해서 2004년도부터 13년도까지니까 연도별로 각각의 중앙은행들이 특정 시점에 어떠한 단어들을 중점적으로 사용했는지를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면 해당하는 국가가 해당 시점에 무엇을 목표로 삼고 있는지도 이쪽 이 거시경제 측면에서 관심이 있는 분들은 파악하기가 쉬울 겁니다. 두 번째 어플리케이션 응용 분야는 미래를 예측하고 진단하고 탐지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수업을 통해서 배우게 될 굉장히 많은 부분은 전부 여기에 해당하는 방법론들이 되겠고요. 주식시장을 지금 이제 코로나와 여러 가지 이슈로 인해서 주식시장이 굉장히 크게 출렁거리고 있는데 주식을 또는 어떤 국가의 경제 지표를 예측한다든지 또는 날씨를 예측한다든지 또는 이거는 굉장히 재미로 해보는 연구들 중에도 하나인데 영화가 과연 흥행할 것인지 흥행하지 않을 것인지 기생충이 얼마나 흥행할 것인지를 미리 사전에 예측해 보겠다. 이런 것들이 전부 과거의 실적에 관련된 데이터들을 이용해서 미래를 예측해 보는 하나의 example, 예시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인 하나의 사례를 말씀을 드리면 이거는 저희가 이제 제가 대학원생 때 2000년대 중반에 수행을 했던 삼성전자와 수행을 했던 프로젝트 결과물이고요. 해당하는 내용은 여기서 보시는 이 논문의 결과물이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당시에 이제 그 가상계측이라는 개념을 이제 처음 굉장히 도입되기에 초창기였는데 상황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산업공학과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품질 관리, 특히나 통계적 샘플링에 기반한 품질 관리를 많이 배우게 됩니다. 그러면 과거의 전통적인 품질 관리는 장비로부터 어떠한 이 반도체 공정입니다. 웨이퍼들이 하나씩 이렇게 가공이 되고 난 이후에는 해당하는 웨이퍼들이 특정한 품질 지표의 상한과 하한을 만족시켰는지 시키지 않았는지를 평가하기 위해서 샘플링을 이렇게 합니다. 전수조사를 하는 게 아니라 샘플링 조사입니다. 샘플링된 웨이퍼들을 계측 장비라는 곳에 투입을 해서 계측을 수행을 하고요. 그랬을 때 해당하는 이 웨이퍼가 정상 영역에 위치를 하게 되면 이 품질 지표가 해당 웨이퍼를 샘플링했던 나머지 집단에 대해서는 전부 통과를 시키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에선 예시가 없습니다만은 어딘가에 좀 문제가 발생했다라고 판단이 되면 해당 웨이퍼가 샘플링 추출이 되었던 랏이라고 표현을 LOT라고 표현을 합니다. 한 랏이 이제 25장의 웨이퍼를 가지고 있는데요. 보통은 해당하는 랏에 포함된 모든 웨이퍼들을 재가공을 하거나 다시 검사를 하거나 롤백을 시키거나 하는 이제 작업이 수행이 됩니다. 그런데 이 프레임워크를 만드신 이제 현장의 엔지니어 분들께서 생각했던 건 뭐냐면 기본적으로 웨이퍼가 가공이 잘 되고 있는지 그렇지 아닌지에 대한 정보는 이 그림이 제가 인터넷에서 아무렇게나 따온 그림이긴 한데 실질적인 반도체 공장에서는 팹에서는 이 장비가 아무리 이제 저렴해도 수십억 단위, 비싼 거는 최근에는 2천억 이상 되는 장비들이 이제 투입이 됩니다. 그러면 장비 자체에도 여러 가지의 센서들이 달려 있습니다. 각각의 센서들이 달려 있어서 여기에서는 이제 온도가 될 수도 있고요. 또는 뭐 압력이 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이제 포함이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것들을 전부 수집을 해 보면 분명히 어떤 웨이퍼가 가공이 잘못되던 시점, 작업이 잘못되던 시점에서는 레시피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반도체 설비가 작동이 되는 대로 설계한 레시피대로 실질적으로는 동작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면 결국 프로세스에 또는 장비의 설비 센서 데이터를 입력 X로 놓고 계측했던 정보인 메트롤로지 데이터 또는 과거에 계측했던 품질 지표를 Y로 놓고 둘 사이의 관련성을 찾아내는 이러한 예측 모형을 만들면 실질적으로는 웨이퍼에 대해서 전수 품질 검사를 하지 않아도 이 예측 모델이 어느 정도 정확하다면 모든 웨이퍼에 대한 품질 지표 값을 추정할 수 있지 않겠느냐가 이 예시입니다. 이 프레임워크에서의 가장 기본적인 가정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엔지니어 분들께서는 이렇게까지 큰 그림을 그렸는데 여기에 해당하는 모형이 예측 모형이 뭐가 있는지를 몰랐기 때문에 많이 알고 있는 게 없어서 이쪽 분야를 연구하시는 분들을 찾다가 이제 저희 지도 교수님 찾아오셨고요. 제가 대학원생 때였으니까 저희 선후배들과 같이 수행을 했던 프로젝트입니다. 세 번째 예시는 일상생활의 everyday life에서의 추천 시스템입니다. 디시전 메이킹,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아이패드를 지금 많은 학생들이 사용을 하고 있을 텐데 아이패드 프로를 만약에 샀다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아이패드 프로만 사는 학생은 별로 없을 겁니다. 아이패드 프로의 이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도 함께 같이 사냐면 애플 펜슬을 사거나 또는 커버를 사거나 키보드를 사게 됩니다. 이러한 키보드나 커버들을 사는 데 있어서 어떤 제품들이 좋을지를 과거 사용자의 구매 이력 또는 아이템 간의 유사성을 바탕으로 해서 이런 것들이 괜찮지 않을까요? 라고 리스트를 해주는 추천 시스템이 바로 그 예시가 되겠습니다. 또는 여러분들이 휴대폰을 통해서 많이 사용을 이미 하고 있겠지만 음악에 대한 재생 서비스, 멜론이나 또는 네이버의 바이브 같은 서비스 또는 글로벌하게는 스포티파이와 같은 서비스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음악을 듣고 있으면 그 음악과 뭔가 취향이 비슷한 것 또는 여러분들이 좋아할 것 같은 음악들을 이렇게 리스트를 추천을 해주는 것도 역시 우리의 일상생활에 깊숙이 들어와 있는 하나의 데이터 분석의 결과물입니다. 또는 넷플릭스나 유튜브를 유료로 사용하는 분들은 뭔가 본인들이 컨텐츠를 이용을 하게 되면 당신이 좋아할 만한 컨텐츠 해가지고 이렇게 나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데이터 분석을 통한 추천 시스템의 하나의 예시고요. 특히나 넷플릭스 같은 회사는 스트리밍 서비스뿐만이 아니라 사용자들에게 정말로 추천을 잘 해주는 데이터 분석에 대해서는 굉장히 선구자적인 위치를 점유하고 있는 또는 차지하고 있는 회사라고 보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데이터 사이언스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들이었고요. 두 번째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